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직업상담사 자격증 과정 14회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직업심리검사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고 해석하면 좋은지 이 내용으로 준비를 했고요. 우리가 직업상담을 하는 장면에서 내담자들과의 라포 형성 그리고 내담자가 필요한 부분들 이런 서비스 드리기 위해서는 내담자에 대한 효과적인 또 파악도 필요하고 또 어떤 때에는 내담자 스스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순간에 직업심리검사 도구가 우리를 좀 적절하게 도와줄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겁니다. 네, 직업심리검사 도구는 왜 필요할까요? 꼭 알아야 될까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담만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막상 우리가 만나는 장면에서 내담자와의 상담,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도와주는 거랑은 또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프로페셔널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또 효율적으로 상담을 하려면 적절하게 도구를 활용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내담자를 사정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직업 상담 장면에서도 쓰고 또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씁니다. 네. 이 직업 상담자가 내담자를 사정하는 영역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담자의 흥미를 사정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 사정할 수 있고요. 또 내담자의 성격 그리고 동기라고 하는 건 왜 직업 상담사에게 찾아왔었는지 우리 기관에 왜 방문했는지 그 사람이 왜 직업을 옮기고 싶어 하는지 왜 직업을 갖고 싶어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서 why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그 사람 어떤 내면적인 욕구나 본능에 연결이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의 어떤 상황, 상태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통 사정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외에도 저는 이제 이 두 가지가 또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내담자가 현재 어떤 생애, 과정, 역할 속에 있는지 우리가 보통 과업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생애를 통해서 내가 그 시기에 꼭 이루어야 내야 되는 어떤 과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린 시절, 학창 시절에는 학업을 과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건강하게 잘 뛰어노는 게 과업이 될 수도 있겠죠. 잘 크는 것도 과업이 될 수 있고 어쨌든 우리가 배워야 되는 시기에는 배우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학업을 마치고 나면 직업을 갖는다거나 경제활동을 한다거나 어떤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역할, 사회인으로서의 과업을 또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일정 시기가 되면 내가 결혼을 한다거나 출산을 한다거나 부모로서의 역할을 한다거나 어떤 자녀로서의 역할을 한다거나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사회,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생애 시기마다 이루어내야 하는 이제 과업들이 있죠. 네, 맞습니다. 꼭 이렇게 관계 아니어도 집을 사야 되는 것도 과업이 될 수 있고요.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도 내 생활 과업이 될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이제 과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나를 만나러 온 내담자가 생애의 어떤 단계에 있는지, 어떤 과업이나 역할 속에 놓여 있는지 이런 것도 분명히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겠죠. 네. 그리고 또한 건강 상태,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젊은 사람들인 경우에는 나이 드신 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건강에 대한 염려를 좀 적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디지털 기기,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직업적으로 그런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근골격계 질환을 갖고 있다거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디스크 종류들 이런 것들 알고 계시죠? 네, 이런 것들에
지장을 받아서 군대 생활을 제대로 못하신 분도 계시고 또 연장선에서 뭐 수술을 받거나 아니면은 취업을 준비할 때도 오래 앉아 있는 직업을 좀 못하겠다. 네, 젊은 청년층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십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내담자를 상담하는 장면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어떤 이제 뇌에 뭐 과거에 뭐 수술을 했다거나 그래서 현재 나의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남아있지 않지만 그런 사유로 인해서 군을 조금 조기 제대를 해서 뭐 그런 이력이 남아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구직 활동을 하는 단계에서는 서류에 그런 부분들을 다 기재하게 됐잖아요. 언제 입학을 했고 언제 졸업을 했고 또 언제 군대에 갔고 언제 또 전역을 했고 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 내에 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이력서 같은 데에 다 기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직업 상담사로서 이제 당연히 확인하고 알아야 되는 부분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장년층, 뭐 시니어층 이상으로 가실수록 내가 갖고 있는 현재의 어떤 체력이나 건강에 대한 자신감 정도, 그런 것이 내가 직업을 선택하고 혹은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노동의 강도, 일의 형태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중요하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원,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이 자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이제 쓰는데요. 내가 갖고 있는 자원, 여러분들은 어떤 자원 갖고 계세요?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시간도 자원이 될 수 있고요.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이나 체력이 자신감 있으신 분은 건강이나 체력이 나의 자원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떤 인맥, 거창하게 나를 이끌어주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게 있는 그런 인맥이 아니어도 나를 도와줄 수 있고 지지해 줄 수 있고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이런 인맥도 내가 활용 가능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지지해주는 사랑하는 가족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주면 나에게 달려와 줄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혹은 시간적인 이런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나 가족, 지인도 다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건강이나 시간 이런 거 외에도 또 어떤 자원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예전에 일했던 곳에서의 어떤 네트워크, 현재 내가 활동하고 있는 동호회나 혹은 취미나 특기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활동들이나 그런 경험들, 인맥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자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갖고 있는 자원, 활용 가능한 자원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내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내담자의 자원도 파악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바로 재정적인 부분이죠. 현재 내가 처해 있는 경제 상태, 내담자의 경제 상태에 따라서 내담자가 취업을 빨리 원하는 경우도 있죠. 나는 어떤 일이든 상관없으니까 당장 다음 달 생활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빠르게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그래서 먼저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적응을 하겠다. 혹은 일단 급하니까 어디든 먼저 들어가서 일을 하고 나중에 내가 옮길 수 있는 여건이 근로조건이 맞지 않으면 이직할 수 있는 직장은 일단 월급 받고 일을 하면서 천천히 또 다시 구직 활동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그 반대도 있죠. 나는 지금 일하는 목적이 돈 벌기의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존재 가치 이런 거를 찾는 거고 나의 남은 시간을 활용하기 위한 거고 그냥 무용하게 흘러가는 어떤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으로 내 삶을 살고 싶어서 일을 하는 거니까 전혀 급하지 않다. 그래서 그렇게 오시는 내담자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진짜 교육받고 새로운 것을 알아가고 뭔가 나를 개발하고 이런 것 자체가 좋아서 요즘에 신직업, 신기술 이런 동향은 어떤가 그래서 새로운 정보 탐색 차원에서 교육받고 뭔가 알아가는 것 자체가 좋아서 훈련받고 자격증 많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취업할 의사는 없어요.
근데 계속 그런 걸 취득하는 걸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보수는 되게 적지만 되게 뭐랄까, 내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 그리고 힘든 일은 하고 싶지 않아. 혹은 뭔가 명예로운 일을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구직자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죠. 근데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서로 다른 미스매치 되는 일자리를 연결을 시켜드리고 해봐야 네, 소용이 없죠. 그래서 당장 취업이 급한 사람에게 뭐 직업훈련 받아라 이것도 사실 잘 귀에 안 들어오실 거고, 아까 후자처럼 나는 힘든 일 별로 하고 싶지 않고 되게 멋있고 근사하고 뭔가 존재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나의 어떤 경력이나 능력과 모자란 뭐 그런 일들을 자꾸 권해도 어차피 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네, 재정적인 문제도 네, 확인이 필요하고요. 뭐 디테일하게 알 필요까지는 없지만 현재 내담자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 구직 활동을 하는 어떤 간절함이랑 긴급성, 네, 이런 것, 우리에게 필요한 서비스 이런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담자에 대한 생애 사정, 네, 꼭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취업 의대사항은 제가 추가를 한 건데, 우리가 조금 일을 똘똘하게, 네, 현명하게 잘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 되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직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 국가보훈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전에는 국가보훈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았고 전혀 무관하게 살았는데 최근에 국가보훈 대상자로 지정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보훈 대상자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취업 우대사항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네, 우대사항이죠. 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뭐 저소득층, 가정 혹은 차상위 계층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취업 우대 사항의 기업 기관에 따라서 네, 모든 기관이 이 사항을 다 우대해 주는 건 아니고요. 공공기관이나 뭐 대기업이나 뭐 이런 경우일 경우에는 특히 이런 부분들을 선택적으로 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국가보훈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장애 등급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취업에 있어서 중요한 가점이 될 수 있으니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를 내담자 상담 과정에서 알려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뭐 공무원이나 뭐 이런 쪽에 지원하시는 경우에는 특히 우대 사항이 좀 영향력이 더 클 것이고요. 그 외에 사기업에서도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일정 퍼센테이지 이상만큼의 이런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기왕이면 같은 능력이나 조건인 경우에는 이런 대상자이신 분들을 채용하면 당연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해당이 되는지 확인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도 네, 이거는 오히려 청년층 이하인 경우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해당이 되고 있는 뭐 부모님 세대는 알고 있지만 자녀 세대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굳이 전달하지 않아서 우리 집이 충분히 이런 내가 지원을 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 줄도 모르고 지내는 청년층 이하 구직자들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혹시 모르니까 확인을 해봐라. 이제 이런 것도 안내를 해드릴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한부모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 인 경우에도 우대사항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네, 비수도권 우대에서 채용하는 전형도 있고, 또 제대군인을 지원 특정하게 우대를 한다거나,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그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 제대군인을 많이 채용하고 있는 그런 우수 기업으로 소개를 잠깐 드렸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제대군인 출신들을 더 선호하는 기업도 있고요. 우대하는 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제대군인 출신들을 더 선호하는 직장도 있습니다. 네, 직종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또 뭐 이공계 여성 인력 지원센터 뭐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국가가 이제 정책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어떤 그런 트렌드에 부합이 되면 이공계 출신의 여성인데 경력 단절이 되었다거나 그래서 다시 재취업을 준비한다거나 이런 이들에게는 더 우대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런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도
나 그런 거 우대사항 해당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자격증 취득하고 네, 구직활동 하실 때 반드시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여러분에게 유리한 전형으로 지원해 보시는 게 네, 전략적으로 필요하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이제 직업 심리 검사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심리 검사, 네, 활용할 때 어떤 점이 좋을까요? 네. 아까 서두에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했어요. 내담자들이랑 라포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직업 심리 검사는 대상자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네,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겠고요. 네, 두 번째,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대상자를 파악하는 게 가능하다. 네, 우리가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성격은 좀 이런 유형인 것 같다. 이 사람은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다. 라는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는 있지만 직업 심리 검사를 해서 결과를 바로 보기는 것처럼 이렇게 단박에 확인이 되긴 좀 어렵겠죠. 네, 그래서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대상자에 대한 파악이 가능한 점도 중요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상자와의 빠른 라포 형성과 신뢰관계 구축에 용이하다. 네,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모 대학교에서 학생들과 이제 상담을 할 때 학생이 저한테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온 적이 있었고 MBTI 검사 결과 그 워크숍에 참석했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해석받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제가 MBTI 검사 결과를 막 설명을 해줬더니 이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선생님 마치 점 보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미처 나에 대해서 다 알려주지 않아도 상대방이 나의 검사 결과지만 보고서도 당신은 이렇군요 라거나 이렇지 않나요? 이런 경우 이렇지 않나요? 충분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쩌면 오래 만난 나의 가족이나 친구들보다도 그런 측면에서는 전문 검사자가 나를 더 빨리 정확하게 파악할 수도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이런 장점도 있고요. 네 번째, 합리적인 직업 및 진로 선택에 대한 근거 또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네, 공감이 되실까요? 네. 제가 이따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흥미, 성격, 뭐 가치관 이제 이런 검사를 실제 활용을 하게 되면 그렇죠. 이러한 검사 유형이 나온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직업이 좀 적합하겠다. 혹은 이러한 현장에서 이러한 직업적인 상황에서 이 일을 할 때 당신이 좀 더 편안하게 네, 재미있게 일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해석에 근거해서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가 있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내가 난 그거 정말 하고 싶지 않아요. 뭐 나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하는 일을 당신에게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 이런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지는 않죠. 당연히 내가 이런 성격이라는 거 혹은 이런 부분에 흥미를 갖고 있다는 거를 내담자도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면 그걸 가지고 내담자를 유형화하거나 어떤 규정 짓는 그런 목적이나 역할이 아니라 검사 결과에 대해서 서로 해석을 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내담자도 충분히 동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된다면 그러면 내가 앞으로 나에게는 이러이러한 특성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이런 직업이나 이런 현장을 선택하는 것이 좀 더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을 서로 이제 근거를 가지고 확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대상자 스스로 자신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이 향상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만나는 대상자가 이 설명을 듣고 이야기를 나눈 과정에서 자기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높아지겠죠. 막연하게 깨닫고 있던 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깨닫기도 하고요. 긴가 민가 헷갈렸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을 갖게 되기도 하고요. 내가 스스로에 대한 이해 능력,
네, 나를 바라보는 어떤 자각 능력이 생기게 되면 그런 높아진 인식 능력만큼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이 발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른이 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아이들, 네, 자녀들 다 좀 잘 읽혀지고 잘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엄마 어떻게 알았어? 그런 경우도 있고 나는 이만큼만 말했는데 엄마가 이만큼을 알아차리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다 그 시기를 거쳐왔기 때문에 지나쳐왔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아유 누구는 그 시절 안 살아봤니? 나도 다 안다 해봤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담자가 고객이 자신에 대한 심리검사 해석을 통해서 인식과 이해 수준이 높아지는 만큼 타인에 대한 인식 능력도 높아지고 이해 능력도 함께 높아지게 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직업 심리 검사를 활용하면 좋은 장점들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직업 상담사 지금은 뭐 관심 있게 바라보는 직업일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미 자격증은 취득했지만 한 번 더 이제 복습 차원에서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실제 입직을 하시게 되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직업 심리 검사들도 꼭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저는 직업 상담사 자격증 13년 전에 처음 공부할 때 4개월간 과정 동안에 같이 이제 계속 공부를 했었고요. 저희를 이제 지도해 주시던 이제 교수님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메인으로 오시는 교수님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 이런 실무적인 이야기들을 중간중간에 믹스해서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자격증 취득한 이후에 이런 곳에 가서 이런 자격증도 추가적으로 더 취득하고 이런 교육도 더 받고 또 이런 공부도 더 하시면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더 많은 기회와 성장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들었고 그런 것들을 잘 적어놨다가 그런 것들 하나하나 실현하면서 제가 저를 훈련하고 이제 성장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독학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거나 혼자서 독학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신 경우에는 내가 자격증은 취득했지만 이후에 어떻게 이걸 활용하고 내가 실제 취업을 하는데 써먹을 수 있을지 되게 좀 막막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을 좀 많이 귀담아 들으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직업 심리 검사 장면에 우리가 이런 내담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어울리는 직업이 뭔가요? 제가 진짜 직업 상담사 자격증 취득하고 주변에 나 이런 일 할 거야, 나 이런 일 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나한테 어울리는 직업 좀 추천 좀 해줘봐. 야, 나 앞으로 뭐 해 먹고 살아야 되니? 뭐 좋은 직업, 괜찮은 직업 나한테 하나 소개 좀 시켜줘봐. 이런 이야기들. 네. 그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좀 어렵죠. 그래서 결국에 선택은 이제 본인이 하는 건데 우리의 역할은 이 사람이 조금 더 현명하게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를 알려주는 역할인 거죠. 뭐 그 중에 하나는 당신의 성향과 흥미와 가치관은 이러니 너에게는 보다 당신에게는 이러한 선택이 있다. 이런 걸 알려주는 것도 우리가 가이드하는 역할 중에 하나고 또 당신이 현재 입직하려고 하는 사회는 경제 동향은 이러니까 이런 거시적인 부분에서 좀 알고 가라. 혹은 당신이 가고자 하는 업종, 직종 혹은 기업은 현재 이러이러한 상황이니 그런 조금 더 명확하게 내가 가고자 하는 분야를 좀 알고 가라. 이런 것들을 좀 코멘트 해주고 가이드를 줄 수가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직업이나 직무는 본인이 선택을 하지만
우리는 이런 기준을 통해서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는 이 네 가지, 네, 흥미와 능력과 성격과 가치관, 이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직업을 선택하셔라라는 조언을 하는 편인데요. 여러분은 이 기준에 맞게 지금 현재의 직업을 선택하고 계신가요? 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조언을 주변에서 받으셨나요? 나 새로운 일 해보고 싶은데 나에게 어울리는 일 뭐가 있는 것 같아? 알려줘.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말을 누군가한테 했을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의 그런 질문을 대답해준 뭐 가족도 있을 수 있고 선배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시던가요? 여러분은 현재 같은 질문을 받고 계시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계신가요? 저는 이런 이야기 예전에 많이 들었어요. 첫 직장이 중요하다 뭐 이런 말도 들었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렸을 때도 들었는데 실제 대학교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청년층인 친구들, 대학생들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또 고용센터에서 제가 이제 K+, 예전에 프로그램을 또 1년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오던 청년층들도 그런 이야기 진짜 많이 했어요. 직업을 선택하고 뭐 이직하는 이런 과정 중에 첫 직장이 중요하다는데 부모님께서 뭐 누가 어른이 다 첫 직장이 중요하다는데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 이상의 더 명확한 얘기는 없어요. 첫 직장이 중요하다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왜 첫 직장이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뭐 돈 많이 주는 걸 기준으로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브랜드나 간판, 네, 유명한가 안 유명한가, 나 어디 지원했어, 혹은 어디 합격했어, 어디 다녀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데가 있어라거나 뭐 하는 회사야 이러면은 나 뭔가 왠지 아닌 것 같고, 근데 말만 하면은 딱 우리 부모님도 아시고 주변에서도 와, 잘 갔다 이렇게 칭찬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데 가는 게 좋은 건가요? 네,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갖고 계세요? 네, 첫 번째로 네, 흥미입니다. 네, 흥미라는 건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그 일을 얼마나 오랫동안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일에 대한 강도와 지속성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을 내가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잠깐 좋아하고 말아요. 혹은 나보다 더 미친놈처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덜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잠깐 좋아하고 그 흥미가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기는 좀 애로가 있죠. 네, 그래서 내가 직업을 선택한다 했을 때 얼마나 좋아해, 혹은 계속 할 수 있는지, 네, 그 강도가 지속성이 유지되는지를 고려하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 이제 능력인데요. 능력은 이제 잘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사실 객관적인 좀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내가 좋아한다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측정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객관적인 서열화가 조금 더 가능한 부분이긴 하죠. 내가 어떤 일을 잘해요. 그 일을 가지고 내가 평생 직업으로 돈을 버는 일로 선택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내 친구들 또래 사이에서 잘하는 정도예요. 막상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이랑 경쟁을 하니까 그렇게 잘한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좀 현실적인 인식이 오죠. 나는 그냥 내 친구들 사이에서 잘하는 거였구나. 이걸 가지고 내가 앞으로 직업으로 삼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 혹은 내 친구들 사이를 떠나서 조금 더 큰 조직,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뭐 그렇게 엄청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하면 뭐 어느 정도 기본적인 능력만 있어도 할 수 있는 일도 물론 있죠. 네,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고려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성격인데요. 성격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어떤 환경, 그리고 업무 스타일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따가 MBTI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도 있는데 지금 미리 말씀 좀 드리면 이럴 때면 그런 거죠. 내가 되게 내향형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는 업무 특성상 계속 새로운 곳을 가야 돼요. 새로운 곳에 가서 낯선 고객들에게 계속 말을 걸어야 되고 내가 뭔가 적극적으로 막 어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타고난 사람, 원래부터 새로운 장소 가는 거 낯설고 두려움 없고 모르는 사람한테 말 쉽게 되게 잘 걸고 얼마든지 가서 내 이야기 표현 잘하는 그런 능력 우리가 보통 타고났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같은 일을 할 때랑 되게 내향적이고 소극적이고 낯가림 많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랑 천지 차이가 나겠죠. 네, 그래서 기왕이면 내가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성격만 가지고 직업을 결정하기는 매우 한계가 있겠지만 그 직업을 할 때 내가 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성격인가 이 부분은 사실 고려해 볼 필요는 좀 있겠죠.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가치관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가치관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자주 쓰는 표현이신가요? 네,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나의 가치관은 이거야 라고 얘기하실 일은 별로 없을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가치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개입이 되고요. 그리고 누군가와 나와 좀 트러블이 생긴다거나 의견 충돌이 일어날 때 사실은 이 가치관의 충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선택할 때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념이나 가치관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건 나에게 되게 중요한 의미이고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직업 장면에서도 보면 누군가는 뭐 능력,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누군가는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해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어 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만 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때로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일이거나 내가 그렇게 잘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미 있게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어때요? 우리 할 수 있지 않나요? 우리 뭐 출근하시는 분들 혹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계신 가장님들 계시다고 하면 내가 뭐 꼭 그 일을 좋아하고 잘해서 했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경제적으로 돈을 벌어오고 우리 가족들을 생계를 책임지고 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고 혹은 내가 벌어오는 이 수입으로 누군가에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에 쓰인다는 그 의미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그 일들을 해왔고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부분 내가 어떤 부분에 의미를 두냐 하는 부분은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잘 선택했나?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구직자분들에게도 내담자에게도 이 기준을 가지고 저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이 자기 분석을 하는 성격, 흥미, 가치관,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해당하는 심리 검사를 좀 소개를 드릴 건데요. 네,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 흥미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능력, 가치관 이렇게 네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성격에서는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소개해 드릴 직업 선호도 검사 L형에 보면 빅5 검사, 성격 5요인 검사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직업 선호도 검사 S형에는 흥미만 측정이 되고 이 성격이 포함이 되지 않아서 저는 이제 구직자분들에게 상담을 요청할 때는 반드시 이 L형을 해가지고 오시도록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MBTI 검사나 애니어그램 검사는 유료로 진행을 하는 그런 정식 검사지를 써야지만 좀 타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간이로 진행하는 검사는 그냥 재미삼아서 보시는 정도로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의 흥미, 성격을 제대로 파악했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많이 있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정식적으로 얘기를 하기에도 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라고 하는 이제 행동 유형 검사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구직자들, 내담자분들 상담하는 장면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이런 검사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거나 워크숍을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설하실 수 있고 저처럼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제 강의로 이제 활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흥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워크넷에서 진행하는 직업 선호도 검사 S형이 흥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검사이고요. 그다음에 스트롱 진로 탐색 검사나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는 이제 어세스타라고 하는 기관에서 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론의 출처는 같지만 좀 다른 이유는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 이쪽이 좀 더 정교해요. 그래서 이따가 지금 홀랜드 검사 이론을 설명을 하면서 제가 한번 다시 언급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능력 검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능 검사가 해당이 되고요. 그 외에 성인용 직업 능력 검사, 직업 적성 검사, IT 기본 IT 직무 기본 역량 검사, 영업 직무 기본 역량 검사 이런 것들도 다 워크넷에서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직업 가치관 검사도 워크넷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직업 카드 분류는 한국직업상담협회나 그 외 다른 기관 등에서 이런 것들 카드 제작도 하고 교육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소개를 좀 드리고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대표적으로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요거는 제가 워크넷에 있는 화면 캡처를 해가지고 온 거고요. 워크넷에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직업 심리 검사들 목록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실시를 해보시고 우리가 일을 하기 이전에 내담자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우리가 사실은 다 해봐야 돼요. 해봐야지만 어떻게 검사가 진행이 되고 내담자가 검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경험하고 느끼고 그리고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떤 식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겠구나를 예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다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준고령자 직업 선호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 있어서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못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활용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먼저 흥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흥미를 가지고 이제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검사는 홀랜드 직업 선호도 검사. 네. 직업 선호도 검사 L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가 홀랜드라고 앞에 이제 붙인 이유는 홀랜드라는 사람이 이 선호도 검사를 이론을 만드신 군대에 있던 심리학자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홀랜드 흥미 이론의 기본 세 가지 가정은 첫 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흥미 유형은 현장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사무형 6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 6가지 환경 유형으로 분류를 해볼 수 있다. 개인과 환경이 일치하는 곳에서 직업적인 종사를 할 경우에 만족하고 성공할 확률이 높겠다라는 것이 홀랜드 흥미 이론의 세 가지 기본 가정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심리 검사 도구는 언제부터 연구가 되고 발전하기 시작했을까요? 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전쟁 이후입니다. 네, 전쟁 이후. 네. 자, 전쟁이라고 하는 건 평상시에 사람들의 어떤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이 전쟁이 인간의 역사는 이런 전쟁과 함께 계속 이어져 왔다는 말도 있고 최근까지도 우리가 이제 전쟁을 경험하고 있고 여전히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인간은 왜 전쟁을 하는 걸까요? 라는 생각부터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이런 질문에서부터 심리를 연구하는 그런 동기가 형성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1차 세계대전에 이제 미국이 참전하면서부터 이 심리 검사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발달이 지금까지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홀랜드 직업 선호도 검사도 홀랜드라는 학자가 군대에 있던 심리학자의 이름이었어요. 이 검사 도구가 개발되기 전에는 징집된 군사들을 그냥 일괄적으로 역할을 부여를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취사병, 누군가는 통신병, 누군가는 의무병, 누군가는 운전병, 전투병 다양하게 이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이제 배치를 했는데 이렇게 같은 역할을 주었는데도 보니까 누군가는 그 역할을 되게 잘하고 재미있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같은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좋아하지도 않고 잘할 만큼 능력이 길러지지도 않고 이제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홀랜드라는 학자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각각 느끼고 좋아하는 자신만의 그런 일이 있는 걸까? 역할이 있는 걸까? 그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부여해주면 더 좋아하고 잘할까?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연구를 해서
이제 군에서 이런 사람들을 병사들을 모집하고 훈련시키고 뭐 선발하고 배치할 때 이제 그렇게 도구로 사용을 이제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지금 쓰는 이제 직업 심리 검사로 활용이 된 건 일반인들에게도 군인들에게만 적용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일반인들 직업 장면에서도 이걸 적용하면 이게 활용도가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다시 또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들 중에서 만족하고 성과가 높은 사람들 대상으로 이 검사 도구를 다시 테스트를 했더니 이게 꽤 신뢰도 있고 타당도 있는 검사 도구이더라.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직업 심리 검사 중에서도 흥미를 측정하는 검사 도구로 잘 활용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육각형으로 6가지를 모델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홀랜드 이론이라고 표현도 하고 리아색 이렇게 앞 글자를 따서 리아색 이론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첫 번째 여기 탐구형부터 소개를 잠깐 할게요. 탐구형 같은 경우에는 분석하고 조사하고 연구활동하는 분야에 이제 적합하고요. 성격적으로는 되게 좀 약간 수줍음이 많거나 좀 내성적이신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해당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예술형 같은 경우에는 예술 분야에 대한 흥미 높으신 분들이 많이 해당이 되고요. 예술형 분야에 흥미가 높다고 해서 다 예술가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심미적인 요소, 내가 뭔가 예술적인 부분을 감상하고 보는 것만을 좋아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형이 높은 경우에도 그걸 고려해서 이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예술형이 높지만 내가 예술가의 직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뭔가 변화지향적인 일들, 내가 아이디어나 뭐 이런 기획들을 해볼 수 있고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볼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그런 환경에 종사하시는 게 잘 적응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형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타심, 사람들의 어떤 복지, 사람들의 어떤 흥미, 욕구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이 영역에 종사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상호작용하고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으쌰으쌰 하는 그런 영역에 맞고요. 주로 교육 및 서비스, 봉사활동 혹은 종교, 상담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취형 같은 경우에는 사업 및 정치 분야에서 이제 설득 활동을 잘하는 분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직업군으로 치면 뭐 이렇게 기업의 대표님이라든지 고위 임원들, 고위 공직자들 혹은 영업하시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좀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능력이 뛰어나고 사회형에 비교해서 대인관계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비슷해 볼 수는 있지만 사회형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어떤 자체에 관심이 많고 사람들에 대한 복지나 이런 이타심이 더 높은 경우라고 하면 진취형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활동들이 결국에는 내가 추구하는 어떤 사업적인 성과 혹은 비즈니스 달성, 어떤 경제적인 이득의 어떤 성취 이런 것들의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할 때 더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C 사무형 같은 경우에는 사무 및 정보 처리 분야에서 유능하게 이제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고요. 주로 이제 숫자나 문서 이런 것들을 잘 다루실 수 있는 분들이고 이제 그런 걸 활용해서 일의 어떤 효율성을 잘 극대화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관리자로서의 어떤 능력이 이제 뛰어난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제가 여기 관습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무형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 워크넷에서 여러분들이 이 직업 선호도 검사를 하시게 되고 검사지를 출력하시게 되면 거기에서는 이제 관습형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제가 아까 저는 어세스타라는 기관에서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를 더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고 그게 더 정교하다라는 표현을 좀 드렸던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긴 한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워크넷에 있는 홀랜드 검사에서는 관습형이라는 말 자체를 쓰는데
스트롱의 이론에서는 스트롱도 군에 있던 심리학자 이름입니다. 그래서 홀랜드가 개발한 그 이론을 기본으로 조금 더 발전시킨 연구한 학자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이 스트롱의 이론에 의하면 관습적이다라는 표현에는 이제 부정적인 뉘앙스의 개념이 있다. 그래서 관습형이 높게 나온 사람은 관습적인 사람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뉘앙스가 내포된 단어를 사용하지 말고 이제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하자 해서 사무형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저도 이제 그 이론에 동의하는 사람이라서 저도 사무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6번째 R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장형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홀랜드 이론에서는 현실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같은 이유로 스트롱에서는 현실형이 높게 나온 사람은 현실적인 사람이고 현실형 지수가 낮게 나온 사람은 그러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말이냐.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어떤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하지 말고 중립적인 개념을 사용하자라고 해서 현장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가 소개해드리는 화면으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워크넷에서 출력하는 그 직업 선호도 검사지에는 사무형이 관습형으로 그리고 현장형이 현실형으로 표기됨을 미리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형 같은 경우에는 기계 및 건설 분야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이런 교류보다는 내가 도구나 기계나 이런 자료들을 주로 다루고 활용하는 그런 분야에 흥미를 높게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는 보면 신체 활동을 주로 하고 야외에서 활동하는 어떤 엔지니어라든지 아니면은 운동선수라든지 아니면은 농부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은 뭔가 내가 몸으로 좀 부딪히면서 활동하는 어떤 소방관, 경찰관, 이런 분들도 이런 직업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다른 영역은 직업 설명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탐구형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 학자, 연구원 이런 분들이 주로 해당이 되고요. 예술형은 아까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사회형도 아까 다 말씀을 좀 드렸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홀랜드 직업 선호도 검사를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내담자가 현재 학생의 상태인지 아니면 성인의 상태인지에 따라서 내가 직업적인 혹은 직무를 선택할 때 이것이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좀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탐구형, 현자형, 사무형 이쪽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이디어나 자료, 사물과 함께 일하는 형태를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진취형, 사회형, 예술형이 높으신 분들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환경에 더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직업이나 직무들은 제가 20대부터 현재 40대까지 대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부터 여러 가지 인턴이나 다양한 일을 경험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 진취형, 사회형, 예술형이 해당하는 직업들 종사를 했었고 만족감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진취형과 가장 관련된 이제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스트롱 검사와 홀랜드 검사 잠깐 소개를 구분을 해드리면 홀랜드 검사에서 제가 검사를 하게 되면 저는 진취형 E와 그다음에 SA 요 순서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ESA 혹은 EAS 이 순서로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홀랜드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점수 차이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점수가 높은 1순위, 2순위 순서로 이렇게 검사 결과를 보여줘요. 그래서 당신의 흥미 유형은 EA 유형입니다. ES 유형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제 스트롱 검사가 조금 더 정교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1순위 유형과 2순위 유형의 점수 차이가 변별성 있게 높은 경우에 스트롱 검사 기준으로는 6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두 개의 직업 흥미를 다 고려하지 않아도 1순위의 직업 흥미만 고려해도 이 사람이 직업을 선택하는데 무리가 없겠다라고 해서 그럴 때는 원코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2코드까지 고려해야 되는 경우에만 2코드를 보여주고 3코드까지 함께 봐야지만 이 사람이 직업을 선택하는데 안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경우에는 이제 3코드까지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향후에 기회가 되시면
1차적으로는 워크넷에 있는 홀리드 검사 해보시고 나중에 더 정밀하게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추가로 더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나는 이제 내담자들하고는 주로 이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이 검사를 가지고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교수님이 추천해줬던 이제 3개월 인턴 했던 곳이 제가 지금까지 일했던 일 중에 가장 재미없었던 네, 저에게는 네, 그런 일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형태의 일도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좋아하지 않는 형태의 일도 아시는 게 필요하겠죠. 네, 오늘도 이야기 잘 들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직업심리검사 여러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많이 못 보여드려서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해당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조금 더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강의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 무엇이 계신지 포인트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직업심리검사의 유용성과 그리고 한계점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직업심리검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렌즈를 갖고 있다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내담자를 하나의 프레임, 하나의 렌즈로만 본다는 것 되게 한계를 많이 갖고 있고 위험할 수 있는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상담사 자격증도 취득하시고 훌륭한 직업상담사가 되시려면 여러분들이 내담자를 좀 더 다양하게 조망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직업심리검사 도구까지 활용하실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